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올 들어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미국 증시가 드디어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이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 연준의 FOMC 회의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 회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3년 3개월 만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될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통한 돈 풀기에 나섰던 연준이었는데요. 코로나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고용도 정상화가 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시점이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늦은 감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연준은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제로금리인 지금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까지만 해도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다시 급반등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1.55%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2.24% 상승,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3.77%나 급등을 하면서 빅테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연준의 발표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죠.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점이 가장 주요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의 발표 전까지 시장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죠.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남아있는 7번의 회의마다 모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추측,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하면서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어제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전반적인 가이던스까지 나오면서 매파적인 연준의 모습이긴 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들이고, 그보다는 앞으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해진 점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6명 중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7번으로 예상한 위원은 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예상대로 7회 인상을 하게 된다면 최대 2%포인트까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연준에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는 약 1.9% 정도인데요. 한 번에 0.25%포인트씩 인상을 하게 된다면 올해 6번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돼야 합니다. 7번의 남은 회의에서 6번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이죠. 상당히 매파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와 원유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횟수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도 그런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올해 6번의 금리 인상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이 FOMC 회의 때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을 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스케줄까지 공개를 하면서 남아있던 불확실성까지 모두 제거해버리는 연준의 모습에 시장은 뜨겁게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도 제기를 한 만큼 올 한 해 동안 시장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해보다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투자자들까지 일일비하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분할 매수로 안정적인 그런 ETF들을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인데요. 어제 연준의 발표 이후로 10.59%나 급락을 하면서 30 아래로 훌쩍 내려왔죠. 26.67을 기록했는데요.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시장의 급등이 일회성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심이 살아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최근에 올라도 너무 오르긴 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도 커져가는데 러시아의 침공까지 가세를 하면서 투심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무사히 넘기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이나 협상에 대한 진척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가 일단락만 된다면
증시는 또 빠르게 상승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예측들이 돌아다닐 때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고요. 어찌됐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방향이 결정이 되면 우려했던 것보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 사태도 그렇죠. 전쟁 전까지는 여러 가지 추측과 우려들이 난무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막상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더 빠지거나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죠. 자, 이런 걸 봐도 주가라는 건 이 대외적인 악재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적과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 확실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베어마켓 진입을 앞두고 확실한 반등에는 성공을 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포 탐욕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 전에 13인가 14까지 떨어졌다가 22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높은 공포 지수이지만 그래도 최저점은 찍고 올라선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일단 공포의 주식을 분할 매수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한 거니까 말이죠. S&P 500의 125일 이평선 그래프를 보시면 125일선 아래로 내려선 뒤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죠. 하지만 그저께와 특히 이 어제의 급반등으로 저점을 빠르게 탈출하는 모습이었고요. 긴 조정장 진입을 앞두고 일단은 빠져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125일선까지 빠르게 올라서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러시아 사태를 주목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만히 해결만 된다면 정고점까지 올라서는 것도 무리는 크게 없겠죠. 최근에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강제 상장 폐지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외에도 홍콩과 중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시애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 중국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반등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홍콩의 항생테크 지수는 어제 22.2%의 급반등 후에 오늘도 5%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항생테크 지수 같은 경우엔 지난 3개월여일간 21% 이상의 폭락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 만회를 한 거죠. 자, 최근에 중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면서 시장을 힘들게 했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강제 상폐 우려, 그리고 중국 내 코로나의 재확산, 또 러시아 이 제재를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중국의 러시아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이 대러 제재뿐만 아니라 대중 제재의 강도도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외국인과 중국 내 주식 투자자들도 매도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자, 어제 중국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통해서 중국 증시에 훈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열고 류허 부총리 주재로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자본시장 문제를 주제로 한 특별회의를 가졌었는데요. 1분기에 경기를 확실하게 진작시키고 자본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감독권을 둘러싸고 미국 당국과 중국 당국이 갈등을 벌이면서 이들 주식의 강제 상폐 위기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준 거죠. 두 나라 감독기구가 현재 좋은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 점도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죠. 한마디로 막무가내로 통제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중국과 홍콩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에 상장된 이 중국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FOMC 회의를 계기로 조정장 진입은 일단 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하는 동안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주가 급등이 더욱 반가울 것 같은데요. 평균 단가는 내려가고 수량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을 보이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계좌 회복과 함께 수익률도 크게 늘어납니다. 자, 물론 이번 한 번의 반등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그저 꾸준한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 20년 정도 생각하고 이 주가의 급등락에 상관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미국에 투자하는 건 어쩌면 투자의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으로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성에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전 세계적인 전기차의 확대 보급으로 이제는 내연기관차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바로 2차전지 배터리고요. 전기차의 확대 보급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긴 여정을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이 전기차의 배터리로 부각이 되겠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더욱더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배터리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중국과 한국의 핵심 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도 있고요. 글로벌 리튬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